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무산됐습니다. 특검보가 직접 서울구치소에 나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2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모두 4번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구치소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은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세 분과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특검에서 설명하는 표현을 들으셨습니다.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완강히 거부한 건지 브리핑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 강제 인치를 지휘했음에도 왜 데려오지 못했느냐 좀 궁금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오늘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그 구치소 안에서 수의도 입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워서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고 예. 나오는 내용이 완강한 저항이라고 얘기해서 완강한 저항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보면 취객이 경찰서 같은 데 가서 막 옷 다 벗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나 동네에서 싸움할 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양아치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옷을 벗으면 싸우는 건 봤습니다만 예. 그 국가에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걸 전직 검찰총장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속옷만 입으면서 벗었다는 걸 보면서 어떻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전 저렇다면 완전히 헌법 위에, 법 위에 본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다음번이라도 이번에 저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예. 저는 두 번째라도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서 특검 수사 공간으로 옮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구치소에서 설득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대치하고 있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안 나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피의자에게도 인권, 방어권 다 보장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벌석 재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하다고 무리하죠.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많은 증거가 그렇게 확보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상황이 다 제대로 진척됐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저렇게 거부하는데 설령 데리고 간다 해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묵비권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소만 바뀌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전 특검 브리핑도 이제 뭐 속옷 이야기, 저는 피의자의 저항으로 못 나왔다 하면 될 일을
저렇게 묘사하는 거는 저건 인권 침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저 공간이 이 달아오른 열기 때문에 아마 저 안에 공간은 아마 40도 정도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거기에다가 수위까지 입고 버티면 저거는 정말 사우나에 옷 입고 들어간 거나 비슷한 그런 형국일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더 몸이 더워지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금 또 변호인 측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런 정도로 브리핑을 해도 되는데 마치 속옷바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뭐 저항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건 저는 이거는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윤 전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말하자면 여론전에 어떤 우파 진영의 그 좀 강성 보수에 기대는 그런 좀 전략으로 보이지만 예. 특검도 수사로 풀 일을 여론에 좀 기대해서 하는 것 같아. 그런 예.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무리한 집행 이제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예. 사실 뭐 내란 특검에서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버텼는지 얘기할까 말까 아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를 했다는 거는 이건 어떤 정도의 목적, 좀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 브리핑했던 것처럼 이번은 이렇게 가지만 다음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치를 해서 예.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요청했었고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소환을 했습니다만 두 번 다 본인이 응하지 않았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럼 법원이 그걸 발부했다라고 하는 건 강제 체포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저도 기소를 하려면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적법한 수사 절차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어떤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무효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한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효권 행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조합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예외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네. 근본적인 질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헌법에 있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총이라도 있으면,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그다음에 김성훈 그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중화기로 무장이라는까지 얘기를 하면서 법질서를 유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나 수사 안 받아 라고 얘기하면 수사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수사는 수사할 수 없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다음번에 특검이 가서 인치를 해서 예. 뭐 무피권을 행사하건 말건 그건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는 수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 우리 헌법과 법률의 어떤 질서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피의자가 수사를 안 받고 거부하는 건 피의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단순히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사기관이 질의를 하면서 피의자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그것도 수사의 단서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면 그럼 조서에 다 남겨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고개를 숙이면서 뭐 묵묵부답했다. 아니면은 땀을 흘리면서 뭐 묵묵부답을 했다. 아니면 뭐 눈동자를 피하면서 묵묵부답을 했다.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와도 어차피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하는 것과 예. 실제로 불러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을 조서로 남겨놓는 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서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입장에서도 재판으로 가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예.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을 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유리한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가 최소가 무기징역이니까 불이익을 더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래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가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죄 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죄가 다 합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환죄까지 적용이 돼서 유죄가 나오느냐, 그리고 내란죄만 적용이 돼서 유죄가 나오느냐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진술을 통해서 뭐 나는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을 하는 게 이 피고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특검에서 차회는 다음에 갈 때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다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오늘 공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최수현 편님,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어떤 방법으로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입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속옷바람에 있는 사람을 한쪽 팔씨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명이 하나씩 들고 뭐 등을 떠받쳐서 그렇게 나옵니까? 근데 그럼 수의는 또 어떻게 입히고 수의가 안 된다면 최소한 뭐 양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도 버티는 것이 법률에 본인의 방어권에 근거한 일종의 여론전을 한다 그러면 예. 특검도 이제는 걸석 재판으로 가야 하니까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아서 우리가 마지막 그 진술을 못 받은 거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 수사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그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럼 다음 횟수에 가가지고 그러면 6명의 수사관들이 다 팔 한 짝씩 들고 다리 하나씩 들고 나온다고 쳐요. 그게 나오는 순간 법정으로 가는 과정이 그러면 그거 사진이 안 찍힙니까? 이게 사실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저도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이렇게 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 혹은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해서 더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특검이 유리한 지형에서 뭔가 이 수사력을 그립을 지고 가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예. 특검도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 조금 더 절제된 수사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박주민 선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를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법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수반된다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팔을 잡든지 아니면 어깨를 잡든지 이런 부분이 체포라는 것 자체가. 체포라는 것 예. 자체가요. 근데 다만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이거를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구치소에서는 원래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 자체는 특검의 발부를 받았지만 이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신변 관리는 1차적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도 이 특검은 지휘를 할 뿐이고 실제로 이거를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교도관들인데 근데 법에 또 어떤 법이 있냐면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는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이 교도소 내 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자해 우려가 있는 맞아. 그 얘기예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물리력이라는 거는 신체를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굉장히 강제성이 있는 물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서 팔을 잡거나 손을 끄는 정도의 물리력은 그 법에서 말하는 물리력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고도의 물리력이고 어느 정도는 체포영장에 수반되는 물리력이라는 게 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리력을 행사를 당하는 객체 입장에서는 나는 고도의 물리력을 행사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교도관들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뭐 질서 유지나 자해 우려가 없는데도 이런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도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한 태도인 예.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절차마다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불상사 물리적 충돌이 생겼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겠죠. 그러면서 특검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고 나서 변호인 접견하러 갔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미리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다가 변호인 접견을 스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본인이 너무 지금 몸이 안 좋다면서요. 움직이기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 접견을 계속 받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법 앞에 평등의 예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갔더니 뭐 거의 매일 별도의 공간에 나와서 에어컨 쏘면서 변호인단들 만나는 것들이 꽤 오랜 시간이더라. 제가 예. 보니까는 구속 총 2개월 동안 24시간으로 따지면 17일, 8시간 기준으로 한 50일 동안 나와서 에어컨 쏘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자리에 있었다. 변호인과 같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것을 소위 구치소장이 다 용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교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예를 들면 체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물리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이 교도관에게 지시해서 교도관이 그걸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지시한 특검이 책임지는 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별건의 얘기입니다만 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국회의원들한테 총을 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4명이서 들고 나오라고까지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왜? 법대로 가는 거죠. 본인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법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계속 누리는 상황들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실을 계속 방치하면 내란과 관련된 피의자들은 앞으로 수사하기 매우 어려울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게 되고 있다고 예.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강조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직 검사고 검찰총장이고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 이 부분이 또 압박이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종국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 변호인 등을 접견 횟수요. 박주민 변호사 그 내용 보셨죠? 그 정도면 일반인보다는 많긴 많은 건가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한 달에 한두 왜냐하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접견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접견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회당 최대 1시간까지 할 수가 있고요. 교도관이 옆에서 배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상황에서 이 피의자가 접견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러면 왜 하지 못하느냐. 예. 이게 결국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아. 변호사들이 이 구치소에 가서 출장을 가서 거기서 1시간 동안 같이 배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낮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가끔 황제 복역이라고 해서 이 재벌 총수들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변호인 접견 굉장히 많이 해서 문제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분, 그러니까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체포영장이 오는 7일까지 기한이 돼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 번 더 어쨌거나 차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주민 변호사 법률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조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사실 이렇게 조서를 남기는 게 사실 좋은 게요.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이 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밝히고 싶었는지가 조서에 남아있거든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자체가. 네. 그런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사실은 이 특검에서도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치를 해서라도 앉아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지를 조서를 남기고 싶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피의자가 이렇게 수사에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판사한테는 안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구치소로 가서 조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상민 전 장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무위원 중으로는 김용현 전 장관에서 두 번째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정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좀 소명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주민 변호사 증거인멸 우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단 구속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증거인멸이고, 하나는 도주 우려고, 하나는 이제 주거가 부정해야 되는데, 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출국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고도 주거 부정도 당연히 없을 테니까 예.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증거인멸인데,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말맞춤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보이거든요. 예. 처음에 단전 단수에 관련된 쪽지가 없었다라고 자기는 뭐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보고 있는 CCTV가 발견이 예.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말맞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단전 단수 지시를 경찰청장과 이 소방청장에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경찰청장과 이 소방청장 같은 경우는 이상민 전 장관의 예전에 산하 기관장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말맞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수감되면 서울구치소로 간다고요. 예, 윤석열 당연히 전 같이 대통령인데 서울구치. 예, 그렇죠. 같이 있죠. 아마 그렇죠. 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같이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인데 거기서 같이 보게 그렇겠죠. 하면 예. 증거를 서로 예를 들면 왜곡할 수도 있고 서로 인멸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국무위원, 그 당시 내란에 있는 어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구속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법원에서 일정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어떤 내란의 행위들이 실행됐다라고 본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멀리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이런 게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소위 내란의 이행에 대한 내용들의 A4 용지를 받았고 그 내용들을 자기가 직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고 지시한 내용이 그 하위의 어떤 지시 라인을 통해서 집행하라고 하달이 됐기 때문에 내란 행위가 이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권남용과 위중 혐의 또 본인이 거기서 거짓말을 계속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저는 한덕수 그 이후에 최상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소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증 혐의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만약에 직권남용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과 관련돼 있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장 발부는 내란 사건 수사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장관이 이제 구속되다 보니까 다음은 한덕수 전 총리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역시 그 문건 같은 거 잘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발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좀 의구심을 들었었죠. 어떻게 저게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걸 알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다음은 이상민 전 장관도 비슷한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는 또 다른 얘기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 위상에 따라서 조금 이제 좀 꺼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상민 장관을 구속했다는 건 한 전 총리로서 한 전 총리까지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단전 단수도 이제 계엄령의 포고문에도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검열을 할 수 있어도 단전 단수하면 안 되죠. 언론사에 대한 보도 지침으로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계엄에 적법하지만 단전 단수는 그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내란의 주요 종사 혐의로 봤다 그러면은 한 전 총리는 프로세스상 그러니까 사실상 국무총리니까 국무회의의 대통령의 2인자잖아요. 근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이게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계엄을 내란으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의했다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총리로서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와 신병 확보는 결국에 다음 수순인 이제 그 한 전 총리로 건너가기 위한 사안인데 물론 대선 후보가 될 뻔했지만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특검의 부담도 조금은 좀 더는 상태에서 아마 예. 집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희 변호사님, 한 전 총리는 뭐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단전단수와 관련된 쪽지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과 논의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잡혔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심의 의사라도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전단수라는 것 자체가 적법한 행위가 아닌데 국무총리로서 이게 불법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건의해서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이걸 지시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만약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를 용인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방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할 방조.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내란과 관련해서 종사자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 단전단수 지시 그게 중요하군요. 네, 한전 총리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그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뿌려지는 상황이 언론사에 전혀 대해서?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쪽지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코멘트를 하거나 이걸 막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직무유기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게 만약에 내란죄에 협력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한 전 총리 뭐 법원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국무위원 내각까지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뭐 그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대해서 거의 마술 A4 용지처럼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 뒷주머니에 있다거나 예를 들면 난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단전단수라는 게 적혀 있다라고 하거나 예. 그다음에 뭐 쪽지로 변해가지고 접었다고 하거나 이런 예, 얘기였는데 지금 이 단전단수가 사실이라면 국무위원들이 자기 부처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지시, 그러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의 지시사항들을 받아서 그걸 이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단수만 있습니다만 지금 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당일날 F4 회의를 열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행위가 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인지를 했거나 이행을 했다면 예.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CCTV에 잡혀서 그 용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그다음에 조태열, 최상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내란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요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예,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면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분들이던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좀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요. 순직 해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저희가 압수한 비화폰 실물 및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 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는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고 이 비화폰 안에는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기능도 복원이 가능하다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박주희 변호사님 통화 내역 정도라면 언제 누구랑 통화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병대 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지금 혐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화 시기를 봤을 때 이 상대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만약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같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권남용죄의 교사범으로도 사실은 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 시점에 있어서 만약에 통일교에 지금 구속된 그 윤 본부장과의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건진 법사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수연 평론가 일단 특검에서는 그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던 그 날 전후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썼다는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게 구명로비 의혹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쭉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 간의 통화 이거를 일단 보겠죠, 특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저 비화폰이 이제 확보됐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뭐 이 사건도 그렇지만 또 예전에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그때 검찰 조사 받으러 직전에 통화를 또 이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내역. 그다음에 지금 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든가 그 관련해 있는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 확보. 그러니까 이거는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오는 기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는 저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가진 스모킹 건처럼 결정적 증거처럼 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진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주요한 증거인데 바로바로 지금 뭐 조사하고 또 해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서 굉장히 속도와 탄력을 붙게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어쨌든 비화폰이라는 거는 경호처에서는 적법하게 지급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비화폰을 사실상 쓴다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법하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선을 벗어나는 말 통화 기록과 문자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빼박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특검은 아마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비화폰 이런 거를 또 김건희 특검에게도 건넨다는 거야.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많은 의혹들을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게 특정한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7월 달일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0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민정수석과 30분 동안 비화폰으로 통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1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위 황제 조사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의 고리가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소위 김건희 씨와 김주현 민정수석 간의 30분간의 통화 이후에 17일 이후에 황제 조사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비화폰을 통해서 남들이 모를 만한 내용으로 통화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씨가 관련자, 근데 관련자라는 게 어떤 관련자냐? 소위 구명 로비를 했던 세 라인이 있는데 아직 확인 목록은 안 나왔, 목록을 공개 안 했으니까 하나가 보수교계 쪽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정치권 쪽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임성근 씨 부인과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확인이 된다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도 비화폰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의 그 구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확인 안 됐으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노상원 씨랑도 비화폰으로 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또 내란 관련해서 또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을 가지고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소위 내란 또는 아니면 부패 행위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구명 행위들을 한 구체적인 통화 목록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목록이 공개가 돼서 나오게 되면 매우 중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박준수 선생님, 이게 이제 뭐 수사의 뭐 단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통화했다는 기록 자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화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건 아닌데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황 증거는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통화 상대방을 통해서 아마 진술을 얻어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통화 시점이 만약에 좀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교사나 어떤 이 부탁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혐의의 관여자로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비화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명태균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오늘은 또 뭐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4일 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출정식 때
거기에 권성동 의원이 아마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 내가 너 공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사실관계를 아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 게 네. 저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한테 난 들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예요. 전원의 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아마 참석을 합니다. 아마 참석을 했을 겁니다도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게 뭐 문장 구조라고 할까요? 저 말 구조가 사실은 그 신빙성이 좀 없는데 저는 왜 갑자기 왜 여기서 또 그럴까요? 왜 권성동을 꺼내 들었을까? 제가 보기에 지금 아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지금 통일교에서 부정한 정치자금 건넸다는 혐의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권 의원은 물론 그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권 의원을 또 희생양 삼아서 여기다 또 뭘 하나 얹음으로써 본인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구여권, 지금 야권이죠. 야권을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데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서 본인은 특검 조사에서 조금 더 면죄부를 좀 받을 만한 생각으로 정말 제가 보기에 무차별적 폭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정확해야 되는 게 전원의 전원인데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는 전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들었는지 얘기 안 하고 쉽게 말해서 풍설과 소문으로 놔뒀던 얘기도 나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권 의원이 뭐 만나서 뭐 그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내가 너 공천 줬어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래 좀 정치권에 허풍이 많아서 조금 관여했다 하더라도 내가 사실상으로 준 거야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 많이 주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 오가는데 그런 일종의 좀 약간 풍설 같은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오늘 출두하면서 했다는 게 저는 주목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의 의문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그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가 관심을 가지는 대목에서 이걸 던짐으로써 본인은 또 이런 또 야권에 굵직한 사람을 내가 하나 또 꺼내놓음으로써 제보함으로써 본인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건 정말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뭐 김종국 부의장도 비슷한 생각에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노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뭐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검찰이 만들었다고 하는 작년 11월 달 검찰 보고서에 의하면 명태균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최근에 태도가 바뀌었는데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참 이해가 사적인 제 입장보다 공적인 입장에서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낱낱이 밝힐 준비가 돼 있다. 이 정도라면 나 수사 협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에 왜 협조할까요? 왜 공적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 그거는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의 형량이나 자기의 어떤 범죄 행위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6월 13일 SNS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30명을 다 때려잡아 넣어줄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적도 있었네. 6월 13일 SNS에 이런 걸 쓴 게 있고요. 그냥 거의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다쳐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공격을 하고 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사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공적인 마인드라고 기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수사 협조를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본인에 대한 죄를 경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말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박주민 의원님 지금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뭐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입증까지 가려면 어떤 증거들이 좀 나오면은 사실 뭐 입증을 하려면 사실 물증이 있어야죠. 뭐 돈을 실제로 건넸다라는 거, 그리고 그 건넨 돈으로 실제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락했다라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받았던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진술만으로는 사실은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특검에게도 사실상 절대 좋은 게 아닌 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사자들이 서로 말맞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런 의혹을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언론에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만약에 실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서로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맞출 오히려 기회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사기관에 과연 좋은 뭐 태도를 보이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네. 또요 명태균 씨가 또 한 명 언급한 사람이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관련된 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좀 친밀한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입니다. 저는 특검에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모두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성현 평론가,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왜 또 언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관련한 부분은 사실상 홍준표 전 시장은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당원 투표에서 떨어진 거다. 내가 오히려 당원 투표, 당대표도 지낸 사람이 당원 투표에서 진다는 게 외부 인사에 진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여론조사에 지금 몰라도. 근데 여론조사에서 이건 당원 투표에서 졌단 말이죠. 그럼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홍준표 전 시장의 피해자가 맞아요. 구조로 놓고 본다면은. 그 당시에 물론 입당의 흐름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빠르게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 아니 그러면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얘기하는 거는 이건 본인이 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의 입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지금 뭐 홍준표, 지금 권성동 이게 지금 좀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여권에 대해서 완전히 여권을 형해화시키고 그냥 아주 무력화시킴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우리는 사실 플리바게닝이 법적으로 우리는 안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 형량을 낮추는 걸 권고를 뭐 제보한다든가 증거를 인정한다든가 그걸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론 물론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걸 알고 있으니 이걸 뭐 빨리 대비하라는 뜻도 되지만 홍준표 시장은 아마 지금 대꾸도 안 하는 게 아마 어이가 없어서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이 이제 물론 본인이 출두하면서 하는 말을 막거나 뭐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없지만 정말 이거는 잘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사면초가고 지리멸렬의 상태인데 명태균 씨의 저런 발언들이 더 가속화시키고 더 진짜 국민의힘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제 통일교 전 간부를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한 게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게. 윤 전 대통령을 이 사람이 독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독대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이 건진법사가 아니고 제3자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필 이제 그렇다면 이게 뭐 정치인인 거냐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진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과정에 네트워크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정치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전 그래서 지금 그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가 특검에 상당히 매우 호의적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렇다면 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건진법사가 중간에 연결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건진법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확실한 라인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을 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소위 통일교와 관계가 있었던 정치인으로 봐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되면 추론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입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만간 언론지상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구체적인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